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그만 나오래. 우리 뭐 먹고 살았다. 모르겠고. 여보, 어떻게든 우리 가족 책임져서 빨리 방법을 찾아봐. 말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너 걱정돼서. 너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 아버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 벌써 일 안 하고 논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실업급여는 나오냐? 안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내 친구놈 중에 공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싫어요, 공장은. 내 말 좀 들어봐. 우선 이력서 대충 쓰고 등본 하나 뽑아서 놔줘.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니까. 저 이미 받았는데요. 실업급여 또 받으려면 일은 안 해도 고용보험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세연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걸리겠어. 매년 수천 수만 명이 받는 실업급여인데 설마 전부 다 조사하겠어. 라는 생각이 위험한 착각을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손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한 부정수급, 그리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아들은 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았으니까 라는 안심.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평범한 가장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절박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제도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엔 악용하여 큰 화를 입게 되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몰렸다는 생각이 왜 면죄부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제도와 부정수급의 경계는 왜 그토록 분명해야 하는지를요. 저는 41살,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 방황을 많이 해서 30이 넘은 나이에 중견 제조업체에서 자리 잡아 일하고 있었어요. 생산관리 쪽 일이었는데 딱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실하게 일했죠. 30이 넘어 가진 안정적인 직장인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해서 저녁 6시는 되어야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종종 있었고요.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죠.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그 전에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야근 수당이 깎이고 회식 횟수가 줄어들고 복지 항목 몇 가지가 조용히 사라졌죠. 그러더니 겨울 들어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문 들었을 때는 설마 했어요. 나는 문제없이 일했는데 나한테까지 올까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을 때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부서 전체를 축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개인 역량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회사가 더 이상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없어서.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저를 포함해서 같은 부서 사람 12명이 동시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들 멍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을 때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납니다.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갑자기요. 왜요? 구조조정이래. 내 잘못은 아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하고 새 직장 알아봐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나이도 아직 40 초반이니까요.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류 몇 가지 준비하고 상담받고 구직 활동 계획 세우고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첫 실업급여가 들어왔을 때 묘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 기분도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받는 돈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재취업 준비하면서 버틸 수 있는 숨통은 됐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합치면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가더군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어요.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관심 가는 공고가 나오면 바로바로 지원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15군데는 넣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간혹 면접 기회가 오면 정장 입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좋은 경력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회사랑은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았죠. 40 넘어서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적성엔 맞지 않아도 나름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40대라는 나이와 어설프게 높은 경력은 면접 때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업급여는 영원히 받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지급이 중단되죠.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아직 직장은 안 구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기간이 끝났고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노력했지만 가장인 제가 단기로 일할 수는 없고 정규직으로 일하기 위해 다닐 수 있는 번듯한 회사가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정해진 규칙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고 이제 그게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실업급여는 끊겼는데 재취업은 여전히 안 됐습니다. 저축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아내가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급여뿐이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이었습니다. 첫째는 학원을 2곳 다니고 있었어요. 수학이랑 영어. 주변 애들은 더 많이 다니는데 저희는 그나마 꼭 필요한 것만 보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것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만 4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준비물, 옷, 운동화니 뭐니 하는 것들 합치면 더 들었죠. 둘째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마치고 미술학원 하나 다니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저는 커피도 안 사 먹었어요. 휴대폰 요금제를 최저가로 바꾸고 넷플릭스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남아있는 현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속도면 반년도 안 돼서 바닥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일은 면접 연락이 올까, 이번 주엔 서류라도 통과할까 하는 생각만 했죠.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가끔 혼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한숨 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넉 달째 되었을 때 첫째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비가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학원비 낼 돈이 빠듯했어요. 내고 나면 그 주 식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학원에 전화해서 한 달만 미뤄달라고 부탁했어요. 창피했습니다. 40 넘은 어른이 학원비 한 달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별것 아닌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손주들 생각하는 거였죠.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제는 첫째가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다음에 가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언제가 다음인지도 모르면서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밤 아버지가 뭔가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죠.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학원도 못 보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실업급여가 끝나고 그 안전망이 사라진 순간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공장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정년까지 한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한 평생을 한 곳에서 버티신 거죠. 큰 돈 버신 건 아니지만 자식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 그게 아버지가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손주들이었어요. 제가 실업급여 끊기고 몇 주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오셨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손에는 과일 한 바구니와 과자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상황이 걱정되셔서 오신 거였죠. 아버지는 절대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첫째가 제일 먼저 안겼고 둘째도 뒤따라왔어요. 아버지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습니다. 손주들 보실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 손주들 그동안 잘 있었어?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받아쓰기 시험 100점 받았어요. 첫째가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죠. 그래, 우리 손주 똑똑하네. 대단하다. 둘째도 지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는요, 그림 그렸어요. 어디 한번 볼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거실로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보여드렸습니다. 숙제 공책, 그림, 만들기 작품. 아버지는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손주들이 혹시라도 힘들까 봐 얼마나 걱정하시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저녁은 아내가 준비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워서 차였습니다. 요즘 형편에 고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 오셨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밥 먹는 동안 아버지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동물원이요.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입장료가 얼마나 나올까? 낼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미있게 다녀와야지.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아이한테 주셨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주한테 용돈 주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아이한테 줘야 할 돈을 70 넘으신 아버지가 주시고 계시니까요. 저녁 먹고 나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척하고 계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랑 이야기하실 타이밍을 재고 계신다는 거요. 커피를 2잔 타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그래.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직도 취직 안 됐냐? 네, 아직이요. 근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면접 하나 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면접은 정말 봤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죠. 생활비는 괜찮냐? 괜찮습니다. 아내도 일하고 있고 저축도 조금 있어서.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축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고 아내 파트 급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잘 크고 있더라. 네,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학원은 다니냐? 네, 필요한 것만 보내고 있어요. 그래,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주들이 힘들게 자랄까봐 걱정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아버지 표정에서는 안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걱정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실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꼭 말해라. 아버지가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 친구 중에 작은 회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 쓸 일이 있대. 한번 가보겠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인맥을 동원해서 취업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거라고요. 어디예요? 언제 가면 돼요? 경기도 쪽이야. 물류 관련된 작은 회사인데 내 친구가 거기 사장이거든. 자네 이야기해줬더니 한번 만나보자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로 연락드릴게요. 며칠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물류회사였어요. 내비게이션 찍어서 차 몰고 1시간 반 정도 갔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창고고 2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도 서너 대 정도밖에 안 보였고요. 작은 회사구나. 그래도 일자리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3개가 보였고 그중 한 곳에 나이 드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 자네가 석호 아들인가? 앉아.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인상은 좋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차를 한 잔 따라주셨어요. 자네 아버지랑 나는 40년 지기야.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거든. 그때 참 힘들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니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요즘 취직이 잘 안 된다며? 네. 나이도 있고 경력이 애매해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들어서 알아. 특히 자네 나이대가 제일 힘들다더라고.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제가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자네 아이들 이야기, 요즘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차이 같은 이야기만 나눴어요. 1시간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자네 아버지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연락하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면접인지 뭔지도 애매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지도 잘. 그래? 그럼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내가 친구한테 부탁했다. 출근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보험 같은 거 처리해준대. 보험이요? 고용보험 말이다. 그거 들어놓으면 너도 쉬지 않고 일한 걸로 기록에 남을 테고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출근도 안 하는데 고용보험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그게 괜찮은 건가요? 괜찮고 말고 내 친구가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전에 받아봤잖냐. 저는 그때 이미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왔을 때 실업급여 신청 절차대로 신청해서 문제없이 받았었죠. 그 기억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받아봤죠. 그럼 됐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거야.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취직된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출근한 적은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던 그날 딱 한 번 가봤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출근하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거였어요.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너도 맘 편하게 회사 취업 준비를 해라.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시키실 리 없다. 친구분도 회사 운영하시는 분인데 법 어기는 짓을 할 리 없어. 그럼 이게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여전히 구직 활동을 했고 여전히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저축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 속도면 반년도 안 남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저축을 한 달 생활비로 나눠보고 아내 아르바이트 급여를 더해보고 최소한으로 줄인 지출 항목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6달이 지났고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급여를 받아도 다시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6달간 근무했다가 퇴사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요? 실업급여 말이다. 전에 받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저는 그 순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숨을 쉬고 있었지만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조건 맞잖아. 일자리 잃었고 고용보험 기간도 다 채웠잖아. 근데 아버지, 실제로 일은 안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여건은 다 제대로 맞췄으니 신청만 하면 돼.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하루에도 수백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한류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절차대로 신청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맞아. 이미 한번 받아봤고 그때도 조건 따져서 받았어. 이번에도 같아. 단지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50만 원. 2달치 생활비밖에 안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밀리고 있었고 관리비도 이번 달 것을 아직 못 냈어요. 아내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어 했지만 도저히 구하기 쉽지 않았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닥나는 거였으니까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익숙했어요. 이전에 신청할 때 봤던 바로 그 화면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클릭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우스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조건만 확인하자. 내가 정말 조건에 맞는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이상일 것.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했을 것.
제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하나하나 체크해 봤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전 회사 7년에 이번에 6달.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 맞아요. 제 취업 의사와 능력. 당연히 있죠.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조건은 내가 맞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요. 그 조건들이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 저는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요. 급여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도 다 아버지 통장에 보내주었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고용관계였죠. 그게 핵심이었는데 저는 그걸 넘어가 버렸습니다. 조건은 맞아. 단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뒤져보겠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치는 것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전 직장명. 이게 맞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얼마 남지 않은 통장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이 떴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고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건 확인됐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해 주시고 상담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은 이전과 비슷했어요. 서류 몇 가지 더 제출하고 상담받으러 고용센터 방문하고 상담사분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물류관리 쪽이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상담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사분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심사 거쳐서 승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뭔가 잘못 발견된 건 아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고용센터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닌지, 뭔가 문제가 발견된 건 아닌지. 2주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건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됐구나. 조건이 맞아서 승인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며칠 뒤에 첫 달치가 입금됐습니다. 월 180만 원 정도였어요. 통장에 180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안도감이었어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다는, 하지만 동시에 찜찜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나올 거야. 또요? 어떻게요? 전에 다 받았다면서요? 아버지가 아는 분이 도와주셨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걸로 처리돼서 다시 신청할 수 있었대. 정말요? 이렇게 죽으란 법은 없네. 하늘이 도왔군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거래. 아내 표정이 굳었어요. 서류상으로만이요? 그럼 실제로는 일 안 한 건데 걸리면 어쩌려고요? 아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미 한번 받아봤고 조건도 맞으니까. 시아버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응. 아버지 오랜 절친이 도와주신 거고.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데. 알아. 조심할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조건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미 한번 받아봤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죠. 중요한 건 제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조건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면 불안해지니까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넘어간 겁니다. 정상적으로 받았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쉽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해봤으니까 안다.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다. 하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제가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첫 달 입금 이후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렸던 관리비를 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다시 정상적으로 냈어요. 학원 선생님한테 머리 숙이고 다음 달엔 꼭 제때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당당하게 낼 수 있게 됐죠. 아내 표정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장 좀 제대로 봐야겠어요. 아이들 반찬도 좀 만들고. 그래, 그렇게 해. 지난 몇 달 동안은 마트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최소한으로만 샀었어요. 특가 상품 위주로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 같은 것도 거의 못 사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달이 됐어요. 여전히 180만 원이 들어왔고 저희는 그 돈으로 버텨나갔습니다. 아내 급여와 합치면 280 정도 되니까 내 식구가 살기에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도 계속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여전히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때까지만 이렇게 버티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첫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빠, 저 이번에 모범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축하한다. 상장을 들고 온 아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좋은 직장 구하면 그때는 정말로 안정될 거야.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 네, 덕분에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행이다. 손주들은 괜찮고? 네, 잘 있어요. 요즘 첫째가 학교에서 상도 받았대요. 모범상이요. 그래? 우리 손주 착하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제일 기뻤으신 거죠. 생활은 좀 나아졌냐? 네, 아버지. 이제는 관리비나 학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친구가 도와준 거지.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 안 하셨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래. 손주들이 힘들게 자랄까봐 걱정됐는데 이제 좀 안심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한테도 연락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날 밤 아버지는 전화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통화 내용이 이랬대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 나야. 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자네 덕분에 우리 아들 많이 숨통 트였어.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아니야. 진짜 고맙네. 한 달에 180씩 나오니까 애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하더라고. 손주들 밥 굶을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약간 떨렸대요. 손주들 걱정하시느라 얼마나 마음 졸이셨는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손주 걱정만큼 마음 아픈 게 없지. 자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몇십씩 나가고. 우리 때랑은 다르더라고. 맞아. 우리 때는 밥만 먹여도 컸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진짜 자네한테 제대로 한번 쏠게. 거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친구분이 웃으셨대요. 야, 우리 사이에 뭐 그런 소리 하냐. 여유되는 사람이 돕는 거지. 나도 나이 먹고 보니까 결국 주변 사람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도 고맙네. 정말로. 은혜는 무슨. 자네 아들도 힘든 시기 잘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데 들어갈 거야. 걱정 말고. 그러게. 요즘도 계속 면접 보러 다니던데.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렇게 통화를 마치셨답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이 얼마나 선의로 도와주신 건지가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손주들이 밥 굶을까봐, 학원 못 다닐까봐 걱정하신 거였어요. 그 걱정에 친구한테 부탁한 거였고요. 아버지 친구분도 오랜 친구의 부탁이니까, 그리고 그 손주들이 힘들게 자랄까봐 안쓰러워서 도와주신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조건이 맞다고 믿으면서 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의가 모든 걸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저희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도 예전처럼 웃는 얼굴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번 주말엔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 여유도 생겼고요. 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었어요. 한 달에 15군데 정도는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몇 번 봤고요.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걸,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계속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조건에 맞아. 일할 의사도 있고 실제로 찾고 있고 단지 아직 안 될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채용 공고를 보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아서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고용노동부.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 조사.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는 이런 전화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신고하고 그렇게 받았었어요. 왜 이번엔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걸까? 현장 조사요? 네, 고용관계 확인이 필요해서요. 근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무 사실 여부. 저는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었어요. 출근한 적도, 일한 적도,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방문 가능하신가요? 조사 장소는 회사 사무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일정 조율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로도 안내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통화했던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데도 손이 제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현장 조사, 근무 사실 확인.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실제로 거기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근무 사실을 확인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가요? 갑자기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정상적으로 받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7년 동안 일했고 회사에서 나왔고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고용관계였고 실제 근무 사실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야 문제가 되는 건가? 아내가 마침 장 보러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오늘 고기 싸게 팔길래 좀 샀어요. 제 표정을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응.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왔어. 고용노동부요? 왜요? 현장 조사한대. 아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현장 조사요? 그럼 실제로 일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응. 어떡해요? 당신 거기서 일 안 했잖아요. 알아. 아내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온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 네, 현장 조사래요. 근무 사실 확인한다고. 그게. 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아버지, 이거 괜찮은 거 맞죠? 괜찮을 거다. 조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확인차 하는 거겠지.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 현장 조사가 뭔지,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지, 무엇을 확인하는 건지. 그러다가 부정수급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걸 부정수급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조건이 맞아서 받는 거야. 이미 한 번 받아봤고 그때도 문제 없었어. 단지 이번엔 확인을 좀 더 하는 거겠지.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조건이 맞다고 믿었던 것, 이미 한 번 받아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문자가 왔어요. 현장 조사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그 문자를 보면서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조사 일정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그날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달력을 보면서 남은 날짜를 세고 또 세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허위 고용 처벌 같은 검색어를 치면서 관련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안해졌어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회사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내용. 아니야. 나는 조건이 맞아. 단지 증명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야.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이 돈을 돌려내야 하는 건가? 거기에 추가 징수까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 썼어요. 관리비 냈고 학원비 냈고 식비로 쓰고 밀렸던 공과금 정리했습니다. 남은 게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돌려내라고 하면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건가? 아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식사 시간도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는데 요즘은 저랑 아내가 말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첫째가 물었어요. 아빠, 왜 요즘 말이 없어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일 찾으러 다니느라 피곤해요? 응. 그렇지. 거짓말이었죠. 일 찾으러 다니는 건 예전에도 했던 건데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현장 조사 때문이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놀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끊은 지 2년이 넘었는데 며칠 전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응. 아들. 무슨 일이냐? 화요일이에요. 조사 나오는 날. 알고 있다. 아버지,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다.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친구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아버지도 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손주들 걱정에 친구한테 부탁하신 건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버지 친구분은 뭐라고 하세요? 같이 잘 대응하자고 하더라.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 탓이 아니고. 하지만 일단 화요일에 가서 보자. 그때 가서 상황 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담배를 한 갭이 더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미 한 번 받아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나? 정상적으로 받았던 그때와 이번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땐 정말로 7년 동안 일했고 실제로 급여를 받았고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서류도 사실이었고 증명도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어요. 출근부도 없고
근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고용관계였죠. 어떻게 이걸 현장 조사에서 설명한다는 건가? 월요일이 됐습니다. 조사 하루 전이었어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 안 먹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내일이잖아요. 조사. 응.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가봐야 알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돈은 다 쓴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친구가 내일 회사에 있을 거래. 같이 조사받는 거니까. 네. 너무 긴장하지 마라.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돼.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데. 그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솔직하게요? 일 안 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안 됐다든지.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저는 거기서 일할 예정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서류상으로만 처리하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조건이 맞는다고 믿었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내 책임이야. 둘 다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1시간 자다가 깨고 또 1시간 자다가 깨고 꿈도 계속 꿨어요. 고용노동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뭔가를 가져가는 꿈, 경찰서에 끌려가는 꿈. 새벽 4시쯤 됐을 때 그냥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일정이 잡혔고 가야 했습니다. 조건이 맞다고 믿었는데, 이미 한번 받아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면접 볼 때 입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게 생겼고요.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어요. 음악이 들려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0분.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거였습니다. 주차장에 낯선 차 2대가 보였어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조사관님들 차인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10분 정도 더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그리고 정장 입은 2분,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예상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실 줄은요. 왔냐. 아버지 얼굴도 창백했어요. 아마 저보다 더 안 주무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하자 정장 입은 분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기준 씨 맞으시죠? 앉으시죠.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사관님이 서류 몇 장을 펼쳐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급 사유가 되는 사업장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서류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저는 그 서류에 적힌 날짜를 봤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6달간이요. 맞습니까?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조사관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출근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사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근무는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퇴사 처리가 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님이 아버지 친구분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사업주분께 여쭙겠습니다. 구기준 씨가 여기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버지 친구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왜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신 겁니까? 그게 도와주려고요?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조사관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주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데 고용관계를 만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한 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조사관님이 다시 저를 봤어요. 구기준 씨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조건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고요? 네. 제가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일할 의사도 있었고, 고용보험료도 충분히 냈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 조건을 충족한 게 아니죠. 실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관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조건들은 실제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전에도 실업급여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받으신 건가요? 네. 이전 회사에서 7년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왔고,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일하셨으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일했던 기록도 없고, 급여도 말이죠. 급여 입금 내역이 안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미 한번 받아봤다는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쉽게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출근부가 있는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동료 직원이 있는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였어요.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조사관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단 오늘 조사 내용 정리해서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이요. 네. 실제 근무 사실 없이 고용관계를 허위로 만들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니까요.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하셔야 하고 추가 징수금도 부과됩니다.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반환액과 합쳐서 1,0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1,0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수급을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아. 아버지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냐. 1,000만 원을 어떻게.
제가 해결할게요. 내가 가진 거라도.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뒤에서 아버지 친구분이 나오셨어요. 정말 미안하네. 내가 도와주려던 게 이렇게 될 줄은.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나도 벌금 나올 거야. 근데 그건 상관없고 자네가 걱정이야. 1,000만 원을. 선의로 도와주려던 분도 벌금을 내게 됐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분도, 저도.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가족 생각하고 주변 사람 돕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선의는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맞다고 믿었던 것도, 이미 한번 받아봤다는 경험도 제 판단을 정당화해주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했느냐는 거였고, 저는 충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형사처벌. 전과자가 되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에서는 평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건이 맞는다고 믿었던 것, 이미 한번 받아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1,000만 원이 넘는 빚과 형사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걸 아내한테 말해야 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나 봅니다. 어떻게 됐는지를요.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됐어. 받은 돈 다 돌려내야 하고 추가 징수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00만 원이요? 우리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대. 고용보험법 위반이라고. 내 생각엔 뭐 사기죄지. 전과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책임이야. 책임진다고 될 일이에요?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지금 통장에 남은 돈도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밥을 먹었지만 저와 아내는 젓가락만 눌렸어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밥 안 먹어요? 응, 배가 안 고파서. 너희는 많이 먹어. 근데 왜 둘 다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분할 납부요? 그래도 갚아야 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지만 한 번에는 불가능하니까 그 돈을 언제 다 갚아요. 당신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업 상태였고 수입은 아내의 파트 급여뿐이었어요. 더 열심히 찾아봐야지. 어떻게든이요? 지금까지도 계속 찾았잖아요. 몇 달째 안 되는데.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빚은 1,000만 원이고 수입은 없고 전과자까지 될 수도 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가도 되겠냐? 네. 오세요. 1시간쯤 뒤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오실 때마다 과일이나 뭐라도 들고 오셨는데 이번엔 그냥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 만에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오셔서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이라 집에는 저와 아내만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더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아버지,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손주들 걱정되고 자네 힘든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한 건데. 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거였죠.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다.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라고, 자네도 이미 한번 받아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그게 자네를 잘못 이끈 거지.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법 어긴 적도 없고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니네들 돕는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디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선의로 하신 거잖아요. 무능력한 저 때문에. 아들아, 이건 선의가 아니고 위법한 짓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할 납부라도 요청해 보려고요. 이 사단이 났는데 내가 돈을 보태마. 아버지, 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갚아볼게요.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냐.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아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아버지 돈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아버지, 제발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지만 신청한 건 저였어요. 제가 조건이 맞는다고 믿었고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버지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점심도 안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만류했지만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으실 때 아버지 등이 굽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요.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그래. 아버지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울지 마요. 아이들이 보면. 응.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게, 나도 벌금 고지서 받았네. 죄송합니다. 선생님까지 이렇게. 아니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자네가 걱정이야. 1,000만 원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정말 미안하네.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선의로 도와주려던 분도 벌금을 내게 됐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자네 아버지도 많이 상심하셨더라. 어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네,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 자네 아버지는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네. 그동안 한 번도 사이 나쁜 적 없었는데. 이 일로 멀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도 그러실 리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 아버지와 친구분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너무 미안해서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친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이 일이 남긴 상처 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정식으로 부정수급 확정되었다는 내용과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형사처벌 관련 안내가 있었어요. 검찰 송치 여부는 별도 검토 후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140만 원. 저희한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받은 돈도 다 생활비로 쓴 건데 어떻게 돌려내라는 건지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1140만 원이래요. 아내는 공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어떡하죠?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할 것 같아. 분할로 해도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데 당신 일자리도 없고 제 급여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 더 열심히 찾을게. 어떻게든 구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찾았잖아요. 몇 달째요. 이번엔 달라. 정말 절박하니까 뭐든지 할게. 그래도 아내도 시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줘. 그리고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지금도 최소한으로만 쓰고 있는데 더 어떻게 줄여요? 아이들 학원도 한 곳은 끊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학원 못 간다고?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자식 잘 되라고 친구한테 부탁한 것이 조건이 맞다고 믿었던 가장의 착각이 이렇게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온 가족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140만 원은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분할 납부로 정했습니다. 만약 2달 연속 미납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급여가 적어도 근무 환경이 안 좋아도 일단 받아주는 곳이면 갔습니다. 석 달 만에 겨우 한 곳을 구했어요. 작은 물류센터에서 관리보조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이전 회사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수입이 생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아내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어요. 몸은 힘들겠지만 아무 말 없이 일했어요. 둘이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빼고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예전처럼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은 결국 전부 다 끊었습니다. 첫째한테 말해야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빠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보내줄게. 첫째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가 참는 게 느껴졌거든요. 형사처벌은 약식 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고 서류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벌금형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300만 원이었어요. 또 내야 할 돈이 생긴 거죠. 이것도 분할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더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하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잘 지내냐, 손주들 괜찮냐 정도만 물어보시고 끊으십니다. 가끔 집에 오셔도 예전처럼 밝지 않으세요. 손주들 안아주시면서도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손주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실 것 같아요. 아버지 친구분과는 정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분이랑은 요즘 연락하세요? 아니. 왜요? 40년 넘게 친구였잖아요. 서로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겠더라. 친구도 벌금 100만 원 냈다는데 나 때문에.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부탁한 거니까. 오랜 친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이 일이 남긴 상처 중 하나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웃는 일도 줄었습니다. 가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말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째가 최근에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왔대요.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집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부모가 힘들어하니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게 제 선택 때문이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힘든 상황이 날 이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건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다는 것.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다는 것. 조건이 맞는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미 한번 경험해봤다는 것이 때로는 더 위험한 착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조건에 맞았고 절차대로 했고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미 해봤으니까 안다.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착각을 만들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건이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일했어야 하고, 실제로 급여를 받았어야 하고,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건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일할 의사도 있었고, 보험료도 충분히 냈으니까요. 하지만 고용관계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조건이 맞는다고 믿어도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정수급입니다. 절대 모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모든 건 밝혀집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받았던 돈을 돌려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징수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더 힘든 건 그 과정에서 가족이 상처받고 도와주려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책하고 계시고 40년 넘은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웃지 못하고 아이는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전 회사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축할 여유도 없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받았던 경험이 잘못된 선택을 더 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시길, 실업급여는 정말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받으시길, 그 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법과 제도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게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한 가장의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조건이 맞는다는 착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한번 받아봤다는 경험을 맹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니까 책임져야죠.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실제로 일했으면 정상이고 일하지 않았으면 비정상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는다고 믿어도 실제 사실이 아니면 그건 부정수급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의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제발 저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시길. 그게 결국은 더 빠른 길이고 더 안전한 길이고 가족을 진짜로 지키는 길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한 창작 사연이며 삶의 지혜와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세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DJ 김호,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